이번 시간 해드릴 사진가는요, 로버트 카파입니다. 이 로버트 카파도 까르띠에 브레송 못지않게 제가 하는 강의에서 자주 제가 예를 드는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 사진가 하면 로버트 카파, 또 로버트 카파 하면 전쟁 사진가로,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쟁 사진가 특히 그러니까 전쟁 사진가 또 보도 사진가 중에 전쟁 사진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사고사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통 한 40대 중반, 초반 이때 대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전쟁 사진을 취재하는 이런 종군 기자들이 입장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버트 카파도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41살에 사망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 사진 분야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 종군 기자들, 이 전쟁터에서 촬영을 하는 이런 종군 기자들은 우리가 사진에서 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런 종군 사진은 우리가 초창기 종군 사진가, 포문을 연 사진가 로저 패턴, 매튜 브래디 이런 사진가들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건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진짜 특별한 사명감이나 사진적인 목적 의식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진짜 목숨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이런 종군 사진가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로버트 카파는 아주 대단한 영웅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버트 카파도 헝가리 출신이 또 꽤 많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고요. 이 로버트 카파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카파라는 이름을 바꾼 이유가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쉽게 알리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태인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미국식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사진사,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들 대부분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가들이다 보니까 특히 유태인 출신의 사람들은 그 나치 히틀러의 그런 그 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카파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에서 로버트 카파라는 이름을 바꿨고 원래 본명은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하여튼 헝가리 출생 국적이고 부다페스트에 태어났으면서 1931년도에 자익 학생 운동을 하다가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베를린 쪽, 지금 독일 쪽이죠. 그쪽으로 망명해서 사진 에이전시 겸 통신사를 했던 데포트의 암실 보조로 취직을 하면서 사진에 입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커다란 목적이나 뜻을 갖고 했는지 그건 분명치 않은데 일단 살기 위한 방법에서 암실 조수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제 사진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그러니까 사진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지금 요 사진이에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원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1932년에 그러니까 사진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망명 중인 러시아 혁명가 레프 트로츠키의 연설 장면을 촬영을 했대요. 이 장면을 촬영한 게 카파의 첫 사진으로 사진 실력을 인정받고 이제 일반 통신사나 잡지사에 어느 정도 이름을 조금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 입문을 하고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히틀러를 피해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하니까 히틀러를 피해서 파리로 옮겨왔는데, 그것에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르타 타로라는 연인을 만납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연인을 만나고요. 이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로버트 카파가 이 게르타 타로도 유태인인데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카파한테 이름을 바꿔라, 유태인식 이름에서 좀 더 쉽고 빨리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신분도 감출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라라는 권유를 받고 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버트 카파로 개명을 했는데, 이 게르다 타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로버트 카파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서로 어렸으니까. 근데 이 로버트 카파의 권유로 이 세계 최초의 종군 기자가, 여성 종군 기자가 되는 게 이 게르다 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예요. 그래서 카메라 사용법, 라이카 카메라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로버트 카파한테 배워가지고 이 스페인 내전에 같이 참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데이비 시모어도 같은 로버트 카파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볼 수 있는 데이비 시모어. 이 데이비 시모어도 마찬가지로 유태인인데, 데이비 시모어, 로버트 카파, 이 게르타 타로, 이렇게 셋이서 이 스페인 내전을 취재를 하는 거죠.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 요게 이제 병사의 죽음이라는 그 사진인데요. 요 사진 자체가 이 로버트 카파를 사진가로서 아주 명성을 얻게 만드는 이런 아주 대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작이. 그래서 이 사진이 연출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로버트 카파는 살아생전에 거기에 대해서 별 특별하게 가타부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연출은 아닐 겁니다. 연출은 아닐 거고요. 지금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면 요렇게 지금 요 옆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다가 이 총을 맞아갖고 뒤로 쓰러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바로 그 위치에 로버트 카파도 있었다는 얘기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초점도 선명하지가 않고요. 긴박한 느낌이 사진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도 총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로버트 카파의 이 병사의 죽음이라는 이 사진이다라는 거고요. 이 로버트 카파가 이제 게르타 타로하고 같이 취재를 들어갔다가 일 때문에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파리인가 어디로 이렇게 왔을 때, 그때 게르타 타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을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탱크하고 충돌을 한대. 이 탱크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거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상자가 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게르다 타로인데, 그 당시에 사고로 죽었을 당시에 이 게르타 타로의 나이가 27살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죽은 현장에서 가방 안에서 게르다 타로가 여기 스페인 내전을 취재하면서 찍었던 필름도 다량으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세계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서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로버트 카파의 연인이었던 그런 또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게르다 타로가 죽었을 때 로버트 카파가 거의 절망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고, 다 자기 책임이다라는 정도로 자책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찍는 사진은 때려쳐버리고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크루즈 유람선에서 그냥 기념사진이나 찍으면서 살까라 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게르다 타로하고 이 로버트 카파의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공 기자로서의 그 명성을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 우리가 저 매그남이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알아봤지만 그 사진 통신사 같은 프리랜서 보도 사진가들의 그런 그 모임 자체를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사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장소나 그런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잡지사나 언론사에 필름을 파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필름 파는 그런 역할인데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카파가 그 유럽에서 이제 파리에서 스페인 내전을 하고 뭐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 전인지 하여튼 그 확대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처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뭐 일도 별로 없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걸 취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여권이든 뭐 비자든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까지 접했다가 그 스페인 내전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미국 장교 중에 정훈 장교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종군 기자들을 관리한다든가 부대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교를 우리가 정훈 장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의 그런 정훈 장교를 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입장이 이렇다 해서 자기를 그 취재팀에 좀 끼워달라고 이게 좀 약간의 그 불법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뭐 공석이 생겼는지 자리가 하나 그래서 그 빈자리를 로버트 카파가 채워가지고 유럽 전선으로 날아가면서 그 유럽 전선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취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카파가 2차 세계대전을 취재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전쟁에 그게 액션이 강하고 막 이런 그 상황의 사진들 굉장히 정적인 것보다는 그 활동적인 모습의 그런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찍는 사진가였는데 다른 전군 기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아군의 후방 지역이나 아군 옆에서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전군 기자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 로버트 카파는 아군과 적군의 그 가장 치열한 중앙에서 그러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중앙에서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이런 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상당히 다른 사진가들하고 다른 전공 기자들하고는 틀리게 막 격정적이고 처참하고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치열함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묘사가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선호할 수뿐이 없었고 그런 이유에서 라이프지에서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도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활약을 했던 그런 사진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적군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할 때도 같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뭐 이런 아주 열정적인 모습의 작업을 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인데 이 사람을 또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에서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사진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라는 이런 사진이에요. 지금 화면이 굉장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영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그런 그 전투 씬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전쟁 화면, 영화 화면의 상에서도 굉장히 그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포커스를 맞춰갖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했을 땐 진짜 그런 거 같은 거짓말은 없겠죠. 도저히 포커스를 맞출 수도 없고 노출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대략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서 그냥 뭐 파인더를 볼 틈도 없이 그냥 셔터만 눌러도 됐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로버트 카파가 이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들어갈 때 군인들하고 같이 그 상륙정이라고 그러죠. 그 큰 배에서 내려서 그 작은 배를 타고 해안까지 들어가는 그 상륙정을 타고 들어가서 그것도 뭐 육지까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내리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막 내리면서 바로 뭐 라이언 일병구하기에서 본 걸로 얘기하면 모가지가 날아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바로 그냥 바다가 해안이 그냥 피바다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보면서 로버트 카파가 내릴 엄두를 못 냈더라는 겁니다. 내릴 엄두를 못 내가지고 내릴까 말까 막 걱정하고 망설이는 그런 차에 이 뭐예요? 뒤에 이제 그 선임 화사 같은 사람이 겁먹고 안 내리는 줄 알고 전투병인 줄 알고요. 겁먹고 안 내리는 줄 알고 뭐 망설이고 있는 로버트 카파의 그 뒤를 등짝을 발로 차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바다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닷속으로 뛰어 떨어지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눌러댔는데 정신없이 눌러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진하고 이런 식의 사진들이 나온 거죠. 이건 아까는 앞에서 찍은 거고 이건 뒤에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찍어갖고 도저히 상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겁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상륙을 못하고 다시 상륙정을 타고 배로 돌아왔대요. 배로 돌아와서 겨울이었는데 뭐 바닷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막 긴장하고 놀래고 막 이래가지고 온 육신이 자기 게 아니었겠죠. 근데 당시에 그 필름을 현상하는 그 암실병인지 조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그 넘겨주고 바로 그냥 잠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난로가에다가 필름을 말려놨는데 저 암실병이 그 필름이 그 난로에 너무 바짝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오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훼손이 된 거예요. 쓸모가 없게. 그 중에서 몇 장 살아남은 게 앞에서 봤던 사진하고 이런 식의 사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병사의 죽음이 이 로버트 카파를 대표하는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전투 장면이나 그 다음에 피난민의 행렬이라든가 전쟁의 아픔을 가감없이 담아내는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의 사진을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공습경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엉덩이들만 밖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한 건데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엉덩이는 자기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 정도로 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공습경보 같은 그런 시리즈 사진이 또 로버트 카파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지금 사이렌이 울린 상태에서 막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뭐 옛날 영화 배우 중에 그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여유 있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노려보고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조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군중들의 모습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 도시전, 그러니까 도시에서 전쟁하는 그 도시전 상태에서 이게 다 허물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의 그 처참한 풍경까지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잡아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인데 뭐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몇 장만 이렇게 추려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지금 총을 쏘고 있는 이 독일군 같기도 하고요. 총을 맞고 이 병사가 죽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정전 사이렌이 울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장소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주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치열함, 전쟁의 아픔, 전쟁의 고통을 가감없이 표현해낸 사진가. 그래서 지구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과 경고를 보여줬던 그런 사진가가 로버트 카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당의 모임인 것 같아요. 깃발이 주황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양복도 입고 있는 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버트 카파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진은 다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찍었다.
그런 게 이 로버트 카파가 전쟁 사진가로 영웅으로 인정을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카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드냐? 너가 서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들어와라라는 말을 제가 사진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사진은 뺄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엔젤 아담스 말 맞다나 화면에 들어가는 게 적은 게 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필요한 요소만 화면에 가득 차게 찍으면 그것처럼 시선이 강하고 호소력 있는 사진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버트 카퍼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사진이 마음에 안 드냐? 그걸 쓸데없는 게 화면에 많다라는 소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돌아라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이 그만큼 빠지니까 시각적으로 강한 사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뭡니까? 전쟁터에서 사진 찍은 사진가다 보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찍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찍어라, 적극적으로 찍어라 그 얘기고요. 또 이 로버트 카파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건, 카메라 들고 나 예술하러 간다고 해서 예술 사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진이라는 거든가 모든 그 예술 작업에서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자기가 하는 매체의 특성을 알아야 그 특성을 100% 활용을 해서 100% 활용을 해서 그 확실한 정체성과 그다음에 사진가의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진이든지 간에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인정을 안 하더라도 예술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카프가 카메라 메고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고 목숨을 담보라는 그런 현장에 예술하러 간 건 아니지만, 이 로버트 카파의 사진은 지금도 전쟁 사진의 예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많은 교훈을 줬던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인데, 이 로버트 카파가 이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이라는 사진가를 강의를 해드렸을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이 우리나라 6.25 전쟁을 세계로 알린 라이프지 그 기자 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한테 이 로버트 카파가 피카소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카소하고 덩컨하고 친분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져서 이 피카소의 그런 생활을 찍은 사진으로 그 피카소 사진을 제일 잘 찍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글라스 덩컨이 로버트 카파의 소개로 피카소를 만났으니까 로버트 카파하고 피카소도 뭐 진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 못지않은 피카소의 개인적인 모습을 상당히 많이 담아낸 사진가가 또 누구예요? 이 로버트 카파다. 그러니까 전쟁 사진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지만 꼭 전쟁 사진만 찍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 뭐 예술가의 사진이라든가 거리 스냅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작업도 꽤 꾸준히 많이 했던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피카소 사진 하나인데, 요게 처음에 저는 잘 몰랐을 때, 피카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들이랍니다. 아들. 그 이유가 뭐냐면 피카소는 결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들이 난 손자 같은 그 정도로 그 어린 자식도 있었어요. 큰 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로버트 카파의 기본적인 건데, 이 로버트 카파가 2차 세계대전을 무사히 마치고 자신이 원하는 전쟁 사진에 그 완결판을 해놓고 일본에서 휴가도 보내고 뭐 사진도 찍고 뭐 피카소하고도 같이 여행 다니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러다가 그 라이프지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월남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참전하고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국지전 형태로, 그게 월남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점,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 바로 해방이 돼서 이제 하여튼 국지전 형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라이프지에서 로버트 카파한테 또 섭외를 하는 거죠. 전쟁 사진만큼은 당신이 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로버트 카파가 너무 이제 오래 쉬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하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이게 지금 죽어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고요. 이게 월남군들인데,
그 지뢰를 받고 죽습니다. 죽었을 때 나이가 그 41살입니다. 41살.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생을 마감한 그런 짧은 인생 동안, 그러니까 십몇 년 정도 활동한 건데요. 그 십몇 년을 활동한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그 전쟁 사진가로서의 업적을 만들어 놓고 인류한테 굉장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전쟁 사진의 영웅 로버트 카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을 할 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로버트 카파 설명할 때 이 게르타 타로 그 로버트 카파의 연인이, 그러니까 뭐 부인이, 뭐 로버트 카파가 와이프라고 소개를 했다라 그러니까 와이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차에 깔려 죽은 줄 알았었어요. 전 또 그렇게 다른 자료에서 이렇게 봤었고, 근데 이 뭐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사를 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주변의 에피소드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전체에 깔려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전체에 어떻게 깔려 죽을까라는 그게 의문이 있어서 후배 중에 전차병으로 있었던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이게 옷 같은 게 끼어갖고 딸려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로. 근데 하여튼 그 게르다타로는 깔려 죽은 게 아니라 이 사고로, 그러니까 탱크하고 차하고 충돌이 나면서 사고로 죽은 것이다라는 거고, 이 로버트 카파는 지뢰를 밟고 지뢰가 터지면서 죽었다라고 해서 이 연인이 둘 다 이 전쟁 사진을 취재하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로버트 카파의 동생인 코넬 카파라고 있습니다. 이 코넬 카파도 보도사진가인데요. 이 코넬 카파가 자기 형을 기리기 위해서 미국 맨하탄에 국제사진센터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센터 오브 포토그래피라는 그 갤러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뭐 갤러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형의 업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이 만든 이 아주 굉장히 그 지명도가 높은 국제사진센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명도가 높은 저기고,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파인 아트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여기 다큐멘터리 사진가, 보도 사진가들의 그 전유물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파인 아트 작업으로는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 사진가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 아타 김 사진전이 또 국제사진센터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10년이 넘었는지 저도 봤거든요. 우연히 뉴욕에 갔다가. 하여튼 그런 또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장소가 이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쟁 사진에 이 확실한 기초를 다져놓고 확고하게 전쟁 사진의 분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가가 이 로버트 카파다라는 얘기고요. 이 로버트 카파가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앙리카르테 브레소,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그 데이비 시머 이런 사람들, 조지 로즈온가, 제가 잘 모르는 사진가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1947년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매그넘을 만들어서 또 사진의 그런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진가가 로버트 카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